안녕하세요. 빌딩 부정하는 길 빌딩모드 오동엽입니다. 빌딩모드의 김재영 팀장입니다. 얼굴이 너무 화사한데? 비비 발랐습니다. 어씨, 치만 바르고. 야, 바를 때 같이 바르자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너무 바빴기 때문에 비비도 못 발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틱틱틱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계약도 있고 미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바빴습니다. 뭐 많이 피곤해 보이죠? 솔직히 피곤합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자, 비비를 안 바른 오동엽과 비비로 떡칠을 한 김재영 팀장이 찍는 유튜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비비를 떡칠한 김재영 팀장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오늘은 고객분들이 공합 빌딩을 매입할 때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초보 매수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김재영 팀장한테 건물 살려면은 뭐뭐뭐 주의해서 보면 돼요 라는 네. 질문을 많이 받나 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야. 난 숫자 5를 좋아하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매입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 상권, 금액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는 주변 임대 시세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임대 시세는 왜 알아봐야 돼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건물이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일 경우에는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너무 적어도 문제겠지만 너무 과해도 좀 저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하면 좋은 거 아니야? 월세 많이 받으면 좋은 거지? 이게 저희가 건물을 계약하고 잔금을 이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임대인이 변경되게 되는 건데 임대인이 변경될 때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도인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본인 건물의 수익률을 과하게 잡아놓고 매각을 하시려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가짜 임차인 예, 또는 맞습니다. 지인을 임차인을 두고 난 다음에 임대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해보고 걱정을 해봐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내가 받고 있는 이 임대료를 채울 수 있다 네. 라고 확신이 드시면은 그 건물에 매입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임대 시세이냐 아니냐를 조사해야 된다 그런 예, 얘기고, 맞습니다. 여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이 매매가 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원칙은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만기가 남았더라도. 그렇지만 여기서 뭐 상인법이라든가 민법 규정에 등등등 따져봤을 때 임대인은 못하게 막아놨어. 같은 거지. 양쪽 다 해지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양쪽 다 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난 괜찮은데 임대인은 해지 못하게 막아놓고 네.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도록 냅뒀어. 네. 뭐 같은 법이 다 있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그래서 네. 새 매수자는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네. 기존의 어떤 임차인은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이게 매수자가 네.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임대차는 하나의 그냥 일시적인 어떤 수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인은 장사가 안 되면 나가겠죠. 반대로 장사가 잘 돼도 나갑니다. 왜? 나 돈 벌었으니까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어. 저도 건물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저희 회사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알만한 맛집들 사장님도 제 고객으로 많이 제가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돈 벌어가지고 자기 건물을 사서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시니까 네. 임차인은 잘 돼도 나가고 못 돼도 나간다. 예? 네.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건물을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또 주변 임대 시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신축이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할지를 예상을 하셔야지 그에 따른 자금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임대 시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 임대 시세를 통해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예상 임대 수익을 짜더라도 이 예상 임대 수익은 지금 현재 주변 임대 시세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좀 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잔금을 치르는 기간도 있고 그 잔금을 치르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면 뭐 6개월, 신축을 하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주변의 건물 컨디션 중엔 제일 좋은 건물 컨디션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상 임대 수익을 짜실 때는 조금 더 높게 예상 임대 수익을 짜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전세가가 제일 높다는 네, 얘기랑 같은 맥락이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정리하고 네. 세 번째는 뭘 또 잘 봐야 됩니까? 세 번째는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 위반 건축물 있으면 노란 딱지가 딱 붙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노란 딱지가 안 붙어 있더라도 현재 건축물 도면상, 이 건물의 도면상 없는 면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위법을 했는데 안 걸렸다. 예, 안 맞습니다. 걸렸다. 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있다. 예, 뭐 이런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고 이거는 안 걸렸지만 위법이네. 네, 내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걸릴 수도 있겠네. 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건물의 인허가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뭐 대수선이라든지 증축은 물론이고 용도 변경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건축 매장상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을 경우에는 자유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좀 가능하지만 비자유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어렵습니다.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업종이라고 하면 보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뭐 의류 판매점, 뭐 화장품 판매점 이런 것들이 자유업종인 거고요. 그리고 비자유업종이라고 하면 허가업종, 등록업종, 그리고 신고업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결국에는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 그리고 중개사무소, 뭐 독서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런 것들이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개업종 말씀하신 중개법인, 중개사무소도 네,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은 입점을 못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중개사무소도 등록업종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아.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또 뭘 체크해야 됩니까? 저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입하는 토지의 모양이랑 그 토지가 접한 도로의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길쭉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그 접한 도로가 북쪽이면은 그나마 좀 상관이 없지만 동쪽이거나 서쪽일 때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 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에 접한 도로에 길쭉한 토지를 매입을 하셨다라고 해서 신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면 250%까지 용적률을 올려야 되는데 일조권 사선 제한의 영향을 받아서 깎이다 보면 아무래도 용적률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접한 도로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토지를 활용하시는 범위를 다 못 찾아 먹으니까 토지의 활용도가 낮춰진다. 이 낮춰진 게 나중에는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조정이 되면 사시고 조정이 안 되시면은 그냥 버려라. 네, 맞습니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동향, 남향, 서향, 북향 중에서 어디가 좋습니까? 북향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주거용 같은 경우는 남향이 좋다고 하지만 건물은 북향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좀 최대한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을 사선 제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건물의 향을 어떤 방향인지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 팀장이 요즘에 초보 매수자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나요? 토지 면적이랑 사업 면적이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과 사업 면적은 뭡니까? 또 생소한 용어인데. 토지 대장을 떼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면적이 토지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업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축 부지 면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 건축 가능한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면적을 토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랑 사업 면적이 차이가 나서 사업 면적이 더 적을 경우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짓는 경우가 가끔씩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원칙은 내 땅을 다 활용해서 건폐율 용적률 받아서 건물 짓는 게 원칙인데 네. 내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어떤 법으로 정해놔서 이렇게 땅을 자른다거나 또는 요즘에 꼬마 빌딩 또는 상가주택을 많이 거래하다 보니까 좁은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중개하다 보니 그 좁은 도로를 좀 어느 정도 도로 넓이를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4m입니다. 그럼 4m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 좀 물러나라 라고 아예 건축선을 지정해버리면서 요 땅만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인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토지 면적과 건축 부지 면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부지 면적과 토지 면적이 같냐 다르냐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예, 비비떡칠하는 김정 팀장이 얘기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건축 부지 면적이 왜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예전에 건물을 짓지 않았던 완전 주거지였던 곳까지 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예. 그리고 워낙 저가의 꼬마 빌딩을 이렇게 건물 끝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매수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는 그 건물을 추천하다 보니 점점 안쪽으로 가죠. 골목길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 부지 면적과 토지 면적이 다른 매물들을 많이 저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김재영 팀장이 고객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건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만 콕 집어서 총 5가지 정리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5가지 엄선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요 외에도 사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많아요. 예. 그 중에서도 좀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을 만한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얘기하실 건가요? 네,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뭐 매입하러 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체크를 해서 뭐 안전하게 매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